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이니시티 비트코인 보이트와 일렉트릭 캐시를 열심히 저변 확대하고 있는 퍼스트그룹의 한영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역시 신문 내용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마이니시티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문의를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신문부터 좀 살펴볼게요. 잠시만요. 자, 미국 소식이 또 실렸네요. 미국 인플레이션의 실질 임금이 되려 줄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임금은 올랐지만 생활비 부담, 즉 인플레이션이 커지면서 생활비가 더 많이 든다는 얘기죠. 여기 내용 한번 볼게요.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 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는 현실과는 상반된 결과다. 평균 임금을 시간당 18달러로 올린다고 발표를 했지만 미국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3% 올랐다라는 겁니다. 식료품비, 연료비, 집세 등도 모두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에서 달걀, 육류 등 단백질 식품 가격은 작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연 환산 기준으로 8% 이상 올랐다. 프로틴 플러스 인플레이션 합성어인 프로틴플레이션 사태를 빚고 있다고 합니다. 엔겔 지수라고 그러죠. 가계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저소득층에 굉장히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휘발유도 연 환산 대비 11% 상승을 했고요. 임금이 올랐지만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만큼 화폐의 가치는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다음 뉴스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소식입니다. 8월 취업자 52만 명 늘었지만 양질 일자리는 대래 줄었다. 실업률 2.6%대로 역대 최저다. 하지만 증가분의 절반은 세금 일자리다. 여기 한번 볼까요?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50만 명 이상 증가를 했대요.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 떨어졌는데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서비스 업종의 고용 사정은 악화되고 보건 서비스업 등 공공 부분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 분야 일자리도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 지표와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수치는 좀 빼보도록 하고요. 결론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잘 나오고 있네요. 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가 24만 3천 명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야가 전체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4만 7천 명 늘었다. 근데 이 두 대표적인 업종이 공공부문 일자리로서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다. 즉 우리의 세금을 써가지고 그 세금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 늘렸다는 얘기죠.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은 어떻게 돼요? 많이 줄었다. 즉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뉴스도 한번 볼게요. 자, 금리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열흘 만에 또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0.22% 인상을 했는데요. 자, 코픽스 자금조달 비용지수가 0.07% 올랐는데 여기다가 지금 0.22니까 0.15%가 추가로 더 오른 거죠. 여기 보시면요. 우대금리도 16일부터 0.15% 축소한대요. 자, 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는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야 되는 금리는 어떻게 되죠?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나오죠. 다른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도 잇따를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7월보다 0.07%포인트 오른 1.0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조정할 예정이다. 아마 대출 받으신 분들 거의 대부분 다 변동금리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 반영되는 9월 코픽스는 더욱 올라갈 것이라는 거죠. 코픽스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데 그게 기준점이 올라가니까 금리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신규 카드론도 사실상 막힐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어떤 카드 임원들을 불러다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가계대출의 총량을 규제하는 준수를 당부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말까지 증가율이 12%에 달했대요. 당국이 우리나라의 공고치인 5에서 6%를 크게 넘겼다라는 거죠. 금융위원회가 카드론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신호를 준 만큼 다른 카드사들도 공격적인 영업을 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 서민이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금리가 계속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자금조달 비용지수죠.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점이 되는 코픽스가 올랐는데 은행들은 우대금리는 내리고 코픽스보다 더 많은 금리를 내서 지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많이 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질적인 소득은 줄고 이자는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오고요. 그리고 좀 중도금을 내셔야 되는 분들이나 입주를 앞두어서 잔금을 치러야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신문에 이렇게 좋은 책이 소개가 됐길래 제가 검색을 좀 해봤어요. 저도 사서 한번 읽어볼까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 한글 번역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짧은 제가 이걸 다 독학해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 구매를 안 했습니다. 한글 번역본이 나오면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디파이는 금융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디파이와 NFT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NFT 전문 책들도 나오고 디파이 관련된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요 밑에 부분이에요. 근대 중앙 집중에 기반을 둔 금융제도는 자본주의 산업화가 진행한 것에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제도가 진화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됐다는 겁니다. 첫째, 중앙은행의 독점적인 화폐 발행 통제에 기인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융당국의 금융기관 경영 통제로 인한 자율경영 침해가 일어났다는 거죠. 즉, 중앙 집권적에서 정부가 금융당국이 너무 경영을 통제하고 화폐 발행하는 것을 쥐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정작 절실한 자금 수요자에게 금융기관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그쵸? 셋째, 금융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고율 수수료나 부적절하게 높은 금리가 만연해 있다. 앞서 기사에서도 보셨죠? 넷째, 상이한 기관과 국가의 화폐와 금융상품을 이동, 추심, 환전하는데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서로 다른 기관과 국가 대 국가가 이런 이동, 추심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다섯째, 금융소비자에게 거래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운용 구조는 장막에 가려져 있고 과연 자신이 적절한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정말 다섯 번째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탈리 부텔린이 스마트 계약을 도입을 해서 이더리움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디앱들이 금융 분야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탈중앙화 자유조직이라는 걸로 바뀌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된대요. 이제 첫 발을 디딘 금융 디앱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버그 및 해킹, 악의적인 참여자의 집단 행동에 따른 지배구조에 대한 위협, 그 다음에 블록체인 외부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구조의 결합, 보안 쪽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수 참여자를 전제로 설계된 시간당 거래 규모의 제한, 6만 건, 이더리움 30년 건 처리 시간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했을 때 시스템 전략 소모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해킹이나 버그나 이런 위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생 산업이다 보니까 어떤 악의적인 참여자의 집단 행동도 많이 위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신뢰성, 검증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책이 나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게 뭐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주범인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구제금융을 받아놓고도 보너스 잔치를 벌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엘리트들의 탐욕에 사람들이 환멸을 느껴서 월가를 점령하는 운동까지 일어났고, 그리고 2005년에 유튜브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지금 대형 그런 방송사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위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다. 근데 이제 디파이 시장이 열리면서 과연 디파이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물음표를 던지는 책인 것 같아요. 무분별한 규제가 개입하지 않는 한 앞으로 금융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이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지금 책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 책은 나오면 저도 한번 꼭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디파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할 것 같아요. 다음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부문 코로나 충격의 7년 만의 적자, 규모는 2009년 이후 최대랍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확대한 영향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각종 수치모는 빼고요.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가 7년 만에 적자로 전환이 됐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따른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보시면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중앙과 지방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민간 지출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4차례나 추경을 했고요. 일반 정부 적자의 상당 부분을 코로나 대응을 위한 경상 이전 지출이 기여했기 때문이다. 즉 쉽게 말하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본 예산보다 추경을 더해가지고 지출을 굉장히 많이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어떤 게 있어요? 중앙 정부의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감소했다는 거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우리가 기업이 들어가지 않고 제조업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이 망해요. 법인이 망하니까 법인이 내야 돼. 법인세가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제가 강의 때 얘기했는데 아빠는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돈이 줄었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돈을 못 벌어오는데 집에서는 어제 계속 소고기 사 먹고 계속 명품 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고 있죠.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며칠째 이어서 이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뉴스를 보면 거의 내용이 다 비슷해요. 계속되는 정부 지출, 그리고 지출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고요. 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서민들이 느끼는 건 어때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제조업도 일할 데가 없어지고요.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코비드19 사태가 지금 굉장히 길게 가고 있고요. 지금 뉴스를만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초인플레이션을 맞으면서 어떻게 지금 흘러갈 건지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는 누누이 했기 때문에 그만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건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항상 대안으로 드리는 게 이거였죠. 제가 항상 대안으로 드렸던 거는 우리 마이닝시티였습니다. 마이닝시티 최고 플랜에 들어와가지고 미래 자산을 준비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비트코인 보이트는 망했다, 혹은 비트코인 보이트를 가격이 되게 떨어졌어요, 일렉트릭 캐시를 왜 이래라고 많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 보이트와 일렉트릭 캐시를 선택해서 채굴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그 누구도 지금 손해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분은 1100일, 어떤 분은 1200일이에요. 1100일 동안, 1200일 동안 내가 비트코인 보이트를 100개를 모았는데 1100일, 1200일의 플랜이 끝났는데 그 모아놓은 100개가 내가 마이니스트에 참여했던 금액을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사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기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다 1000만 원 넣었는데 1500만 원 넣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1000만 원, 1500만 원이 아니죠. 지금은 800, 1600, 800불 단위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100달러당 1테라헤시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일정 정해진 기간 동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 주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 들어보면, 물론 제가 소개한 분들 아닙니다. 하시는 분들 들어보면은 돈 된다고 돈을 넣는데 돈이 안 된대. 여러분이 뭐에 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100달러당 1테라헤시입니다. 1100일인 건 알고 계십니까? 계정도 자기 비밀번호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돈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돈이 된다고 넣고 그 말을 듣고 넣었을 때는 그거는 투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어 라는 아기보다는 왜 우리가 지금 채굴 산업에 뛰어들어야 되고, 왜 암호화폐를 모아야 되고, 미래가 어떻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한 내가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내 자산이 들어갔으면 내가 채굴하고 있는 비트코인 보이트가 어떤 기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얘가 랩으로 변해서 디파이와 NFT 시장에 쓰인데 그럼 어떻게 될 거지? 라는 것도 참여해서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그래, 일렉트릭 캐시가 나왔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이닝시티에서 비트코인 보이트가 망해서 일렉트릭 캐시가 나왔대.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렉트릭 캐시는 완전 다른 아이입니다. 다른 아이예요. 다른 아이기 때문에 일렉트릭 캐시가 나와가지고 현재 채굴량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어떤 기술이 있고, 스테이킹, 거버넌스, 병합 채굴 기술이 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발전이 있겠구나라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3개월 만에 원금 나온다고 해서 들어오신 분들, 지금 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죄송하지만 본인의 욕심이었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퍼스트 그룹에서는 저희 퍼스트 그룹원이 아니더라도 기초 강의 정도는 전부 다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예전처럼 20명, 30명 이렇게 모아놓고 하진 못합니다. 예약제로 인해서 작게는 2명, 많게는 3명 정도 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강의장 문을 두드리세요. 제가 언제 강의로 내려가 하던가요?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면은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준비를 해보자라는 거죠. 무조건 돈 벌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여야지만 이게 돈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화를 받아서 좀 흥분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더 좋은 소식들 제가 많이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마인시티에 새로운 소식들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과 계속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인데요.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저는 추석에도 아마 사무실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